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들은 관광산업의 수입이 없어져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간불이 켜진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줬던 한국도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스리랑카가 한국에 보석 광산을 주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보석 광산은 전 세계에서 원하던 곳이라 한국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가 12일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이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동안 510억 달러 약 62조 9천억 원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난달랄 위라시니 총재는 민간 채권단이 전면 손실을 보는 실질적 디폴트를 피하고자 대외부채 지급을 일시 유예한다며 제한된 외환 보유고를 연료와 같은 필수 품목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스리랑카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19억 3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에 비해 스리랑카의 올해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스리랑카가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대외 채무가 250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스리랑카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최악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스리랑카에서는 식량 등 필수품 부족으로 인해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 유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자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던 물자 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죠. 또한 외과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석유를 구해오지 못하면서 스리랑카 전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는데요. 콜롬보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후세인 모하메드는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개인 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했고 대중교통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디폴트 소식에 가장 당황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꼽히는데요.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 정도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중 약 10% 전후는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밟으며 2차 산업, 경공업, 중화공업으로 변화를 꾀할 때 스리랑카는 여전히 전형적인 농수산업 중심 국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한진해운 등 한국 기업들은 스리랑카로 진출했습니다. 당시 한국 제조기업들의 진출과 생산에 힘입어 스리랑카의 경제 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농수산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였던 스리랑카 정부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세금 면제, 외환 송금 자유 등 외국인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한국 기업들의 안착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최근엔 스리랑카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진행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스리랑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협력을 맺고 스리랑카 콜롬보 인근에 과학기술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KT 기술을 접목했으며 국토부도 스리랑카의 수도권 9개 신도시 개발에 참여, 과학기술 신도시와 공항 배후 도시 조성의 교통 스마트홈 등 스마트시티 건설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도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으로 잠정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의 여러 차관을 빌린 스리랑카는 당장 한국의 돈을 갚지 못하자 스리랑카도 애지중지하는 라트나프라 보석 광산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보석 광산을 가진 국가입니다. 작년 7월 스리랑카의 한 주택에서 우물을 파던 도중 2천억 원 규모의 사파이어가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스리랑카 남부 라트나프라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약 510kg 무게의 사파이어 원석이 발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길이 100cm, 폭 72cm, 높이 50cm의 이 원석은 한 무리의 스타 사파이어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스리랑카 보석 당국은 이 사파이어의 가치가 2억 달러 약 2,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뉴스퍼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틸라크 위라싱의 스리랑카 보석 국장은 이 보석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 사파이어일 것이라며 크기와 가치를 고려할 때 보석 거래상이나 박물관 등에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석학자인 가미니 조이사는 이렇게 큰 표본은 본 적이 없다며 아마 4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파이어는 현지 보석 상인 가마게가 인부를 시켜 자신의 집에서 우물을 파던 도중 발견됐다고 BBC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집의 우물에서 이런 엄청난 보석이 나오는 곳이 바로 라트나프라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스리랑카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는 처했지만 라트나프라가 한국의 소유가 된다면 오히려 투자 금액보다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편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종이와 잉크를 살 돈이 없어 학생들이 시험을 못 치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교육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서부주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학기 말 시험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서부주 교육당국은 인쇄업자들이 종이와 잉크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이 부족으로 중단된 것은 시험뿐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신문사들도 종이 부족으로 인쇄를 중단했는데요. 스리랑카 영자지 아일랜드와 싱할라오 자메지 디바이나는 인쇄판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5일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어쩌다 이러한 상황까지 처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디폴트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단은 중국에서 인프라 정비를 이유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은 스리랑카와 오랫동안 호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도로, 공항, 항구를 포함한 인프라 프로젝트용으로 스리랑카에 50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관광 고객이었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입니다. 2017년 스리랑카가 남부 한반토타 항구 건설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으나 운영 실적은 저조해 항구 운영권을 약 11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99년 동안 내주게 됐습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 일을 중국의 일대일로의 늪이라고 꼽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려 약소국들의 디폴트 선언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가나, 엘살바도르, 튀니지 등도 비슷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 국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상환 시기에 내몰려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지난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세계 저소득 국가의 약 60%가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새로운 국가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월드뱅크 그룹과 국제통화기금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의 공공부문과 국가부채의 수위는 이미 근심의 원인이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빈국들의 경우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채의 증가 속도도 빨라서 지난 2019년부터 최빈국들의 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중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2배나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가난한 채무국들로 하여금 부채에 관해 발언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런 대화는 지금까지는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내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이 스리랑카를 지배하면서 스리랑카의 경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과 총리 현재를 앞세운 라자팍사 가문은 스리랑카 내 정치 권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총선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에서 5명의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정치체제를 운용 중입니다. 고타바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취임 직후 마힌다를 총리로 지명했고 이번에도 국정 운영 파트너로 형을 지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국민들은 라자팍사 가문이 있는 한 스리랑카에는 개혁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게 됐지만 라트나프라 광산을 받기로 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유가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해 국제 유가 상승세가 잠시 꺾였는데요. 3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서 전략 비축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이 추가로 방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서해바다 백령도 주변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이곳을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의 안보 위협에 예민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령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계획이 현실화되며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게 되자 주변 국가들이 다시 백령도의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백령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서울과 직선 거리는 서울시청 기준 201km지만 북한 평양과의 거리는 146km이며 맞은편 항해도 장산고제선은 14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와는 225km이고 산동반도 최동단, 즉 중국 본토와의 최단 거리는 180km, 남북 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먼저 이곳 백령도 주변에 석유 시추공을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서인데요. 경계협정의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데요. 중국은 매일 몇 차례씩 해안순 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까지 보내고 해상 초계기도 띄우고 있으며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이 설치해 놓은 석유 시추공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중국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거친 행동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한국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예전부터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도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금이라도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의미가 강한 지역이며 우리 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생긴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다와 자원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인천과 가까워 이 주변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백령도 공항 건설의 최적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초 인천시가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백령공항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증할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관광, 휴양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긴 백령공항개발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는 백령공항 주변에 골프장 면세점, 요트장 수상레저,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설계할 예정이며 또한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령도가 백령도 공항 건설로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백령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러시아는 서해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해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자 미국에서도 이를 막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서부 태평양에 3개의 항모 타격단, 1개의 원정 타격단, 1개의 상륙 준비단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모 타격단은 항공모함과 비행단 호위함 잠수함으로 꾸려졌으며 원정 타격단은 강습 상륙함과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연대 규모의 해병 원정대가 있습니다. 상륙준비단은 원정 타격단에서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가 빠진 편제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핵추 진항모는 모두 4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중해에서 중동 관련 임무를 맡은 해리 트루먼함을 제외한 나머지 3척이 인도태평양으로 집결한 셈입니다. 당시 이처럼 항모 3척과 강습 상륙함 2척이 한 시기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는데요. 외신들은 미국의 이러한 함모 이동은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을 견제함과 중국의 서해 시추 개발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막대하게 의존하던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더욱 견제하는 것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러시아의 에너지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취할 이득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 석유는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야말 LNG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야말반도에서 새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에는 중국 석유와 중국 해양 석유가 각각 10%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구매를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산 자원을 싸게 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만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EU 27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이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등을 사려고 러시아에 갖다 바친 돈은 무려 350억 유로 약 47조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 하루치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최대 규모 경제대국이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특히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져 그에 합당한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독일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유럽 내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의 러시아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50에서 75%, 석유는 25에서 50%에 달합니다. 마크롱이 석유와 석탄 수입 중단 제재와 관련해 독일을 따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일단 에너지 금수 조처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일 베아테 바론 독일 기후 경제부 대변인이 즉각적인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불행히도 독일은 러시아산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줄기는커녕 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막는 주요 방해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내부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언론에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러시아의 엄청난 잘못에도 하루아침에 에너지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국가 보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하루빨리 100명도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